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코스피가 힘을 내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인데, 자,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시장이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시장이 오락가락 했는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에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뉴욕 시장이 요즘 안 좋은데 오히려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시선을 주시고 힘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목요일에 있고 만기일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도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런 빅 이슈들을 잘 대비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대외 이슈도 좀 신경 써지는 게 있죠. 네.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FOMC 회의 결정 나기 전에 마지막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C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 예상 대비해서 오르게 나오면 이게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있습니다. 그 파도를 잘 넘을 수 있을지도 이번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챙겨보십시오. 네. 자, 이번 주에도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그룹이 오늘 시장에서 또 갑작스럽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있고 월말에는 또 주총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월말에 있을 주총에서 본격적인 표 대결,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최근에 또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MBK가 어떻게 고려아연을 대응할 것인지, 대할 것인지, 시장의 여론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회를 앞두고 영풍과 고려아연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좀 튀어오르고 있다는 건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사회까지의 이슈를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오늘 특이하게 계란 관련된 종목이나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관세를 미국이 때리고 있죠. 근데 중국이 보복 관세의 차원에서 농산물, 미국의 농산물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계란은 조금 다른데 지금 미국에서 계란이 품귀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미국에서 계란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계란을 수입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도 부족하대요, 계란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도 계란을 수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석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또 개헌이나 정치인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 과연 이번 주에 실제로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결정이 될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따라서 시장의 큰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주목해봐야 할 빅 이슈인 것이고요. 자, 이외에도 조선 방산 여전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간의 노이즈들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방산이나 조선 좋은 수주 소식이나 해외 수출 유럽과 체코와 폴란드와 그리고 조선은 미국과의 관계 계속 긍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피팅밸브나 가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가스 개발, 알래스카 가스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역시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외에도 뭐 냉각 시스템,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 더 자세하게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세 이야기는 요즘 계속 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뭐 겸사겸사 이런 관세와 관련된 이슈 체크를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서 흔들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와 25% 관세를 시행한 뒤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바로 관세를 부과하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청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한 달 유예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4월 2일부터는 예외 없이 상호 관세를 전부 다 부과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호 관세의 이 세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된 관세가 12일부터는 시행될 것이다 라고 또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에 대응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관세를 이렇게 가스 개발, 조선과 엮어서 어떻게 관세 협상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중국이 생각보다 이 관세에 대해서 특별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고 흔들림도 없고 특별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보복 관세를 함께 때리는 이런 전략을 중국이 쓰고 있는데요. 자,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상을 해서 관세를 한 번 더 부과하는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중국이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닭고기나 밀 이런 것에 대해서 15% 관세 인상하고 수수, 돼지고기, 과일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더 높이면서 미국에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관세에 대해서 별로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전략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시한이 임기도 길지 않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이 두 손 두 발 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추이가 펼쳐질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에 대한 관세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관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다방면, 다각도로 관세를 때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이는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또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이 농축산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해서 오늘 그 사료 관련주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 이 농산물 쪽에 우리나라 수입될 때 가격이 싸게 들어오면요. 그거를 원료로 해서 생산하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사료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생명자원이 11% 넘는 급등세 그리고 KC 피드가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미래생명자원은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나 대한제당 역시 배합 사료 전문 기업으로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워낙 뭐 대두를 원료로 해서 뭐 식품이나 그리고 사료를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두 가격의 또 변동성에 따라서 원가나 그리고 제품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CJ 제일제당은 오늘 소폭 내리면서 26만 원 선 보이고 있으면서 일부 사료주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주가 왜 올라가는지 관세의 흐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산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방산주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4월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다음 달에 체결, 과연 이 구체적인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은
작년에 이 폴란드와 관련해서 2차 K2 전차 수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뭐 폴란드의 내부 사정도 있었고 또 우리는 이 연말에 12월에 계엄 사태 때문에 폴란드와의 이런 정상과 관련된 정상들 간의 회담과 계약 체결이 조금 미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방산주가 약간 그때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어쨌든 주가는 치고 올라오면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K2 전차 1차 수출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와 180여 대 정도 그리고 액수로 따지면 한 9조 원 정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 방문해서 시르코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펼쳤습니다. 여기에서 K2 전차 관련된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서로 입장을 공유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조태열 외교장관이 폴란드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예방을 하면서 이 관련된 무기 수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언급들을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폴란드에서의 수출 한 번 더 성사될 수 있겠다. 1차 때와 마찬가지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 방산주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올해에도 여전히 방산주가 가장 좋은 탑픽이 될 것이다 라고 JP모건 측에서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장 초반에는 많이 오르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산주들 주가 흐름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하나가 정말 잘 가네요.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는 방사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상거리 연속 상승하면서 11% 넘는 상승세로 벌써 53,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앞서서 폴란드와 방산 협력 소식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수출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4% 강세 힘으로 82,900원 선, 83,000원까지 찍었고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5% 상승, 지난 거래일에 10% 넘는 급등세 이후 추가 상승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고 현재 4만 원 선까지 고지까지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 힘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5일에 신고가 간 이후에 잠시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1% 가까운 하락, 31만 6천 원 선 보이고 있는데 다시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방산주의 분위기는 좋아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숨고르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무인화에 대한 로드맵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2% 쉬어가자 흐름으로 71만 5천 원 선 지금 찍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분위기 좋은 방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오랜만에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을 떠올리면서 SKC를 필두로 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슈팅이 많이 나왔죠.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SK 쪽의 유리기판보다 삼성전자 쪽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유리기판 쪽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두 회사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위한 합동 제안서를 제안했다. 합동 제안서를 제출을 했대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캠트로닉스, 필옵틱스가 함께 협업을 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유리기판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이제 2차 전지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코닝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의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맡기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재 회사인 캠트로닉스와 장비 업체인 필옵틱스가 자연스럽게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CS 2025의 이후로 유리기판주들이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컸는데 한순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의 출발일지 아니면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인지 일단은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말고도 SKC도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의 시발점이 되면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PIE가 9.5% 강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걸 검사하는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데서 투자 심리가 좀 붙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한미 반도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쪽에서 5% 강세 41,05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공정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는 캠트로닉스도 올해 4% 상승하면서 26,2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ISD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C와 양산 협력 이력이 있죠. 2.8% 상승 6,000원 위에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YC캠 역시 유리기판 관련해서 핵심 소재를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국내 고객사 퀄 테스트에 통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1.5% 관련주로 부합받으면서 22,6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세 번째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와 함께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파트너님과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까지 이어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미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고요. 우리 시장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양지수가 좀 엇갈린 모습이 현재 구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미증시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은 트럼프의 이 변덕스러운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네.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바로 가장 친한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이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이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시장이 이 변덕에 좀 지쳐가는 것이죠.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아예 한쪽 방향으로 잡는 게 시장 투자자들에게도 자기 포지션을 잡는 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 트럼프의 이런 변덕스러운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50분간 통화를 했다는데 여기에 이 정상 간에 이게 있지 않은 그 평소에 보기 어려운 욕설까지도 오갔다는 것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그 미국과 또 캐나다 또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러한 통상 마찰이 전 세계적으로 또 확장될 수도 있다는 또 불안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 건너 EU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또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이게 어느 이 태평양을 넘어서 중국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덤으로 우리나라까지 또 걸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역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매년 한 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그래도 이 중앙은행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그 FRB의 이러한 그 정책들이 결국은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다가 다시 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의 바뀐 정책에 의해서 일단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 멈춘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고용 문제가 이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뭐랄까요 이제 대규모 연방 적자가 발생하면서 연방 정부가 그때 셧다운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레임덕으로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말을 안 들었던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2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정부 효율부라는 그 부처를 새로 만들면서 대규모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해고가 문제는 이 미국의 항공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마저도 대규모로 해고하는 이런 꼭 필요한 인력마저도 잘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우려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 애플이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 애플이 그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돈은 미국에서 벌어간다는 비난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보시면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5천억 달러를 오픈 AI와 오라클,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액수를 말합니다. 이거를 애플이라는 단일 회사가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만큼 애플의 규모가 있고 또 애플이 제대로만 투자하면 이 정도를 미국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쪽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주들의 주가 급등을, 그러니까 반등을 가져왔는데요. 그 나름대로 이제 실적을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발표하면서 근근히 시장을 좀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혼란된 양상에서 도이치방크가 달러에 대해서 기축 통화로서의 그 위상, 즉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관계된 거지만 중국 양회에서 2구 환신 정책과 함께 소비 진작을 해서 960조 원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과 같은 중국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살아날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소부장 기업들 괜찮아지는 모습 나타났었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 스타게이트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호재거리는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에 돈을 푸는 것 또한 시장에는 우호적인 상황인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트럼프의 관세 발언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는 어떤 걸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 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아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네.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시장 변화도 크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 윤석열이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테마주가 다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정치인 테마주가 시장에서 하나의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의 이제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 테마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테마주 바람을 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올해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큰 오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 농심과 CJ제일제당 같은 식품회사들이 이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런 할당 관세나 또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모은 이 장관의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그 가격 인상을 해버렸죠.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신라면과 새우깡,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라면과 라면 시장 1위 제품과 또 과자 시장 1위 시장을 차지하는 이 제품의 가격을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면은 그 1,000원, 950원에서 1,000원이 됐고요. 새우깡은 1,500원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것들의 가격을 올렸는데 이게 비비고 만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팸 오리지널 클래식이라는 건데 이것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는 이번 달부터 가격 인상하고 그다음에 편의점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4월 달부터 인상을 예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품주들의 이제 판매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가져올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철강 이 두 산업 사이트가 서로 이번에 후판 협상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이 철강사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그 값싼 후판에 대해서 이 덤핑 이제 판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조선사들은 이 철강사들과의 협상력이 좀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철강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선 포스코나 또 현대제철이나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이런 트럼프의 그 관세를 부과한다는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간 주가가 거의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한한령 해제를 지금 가시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그러니까 미키 세븐틴이라고 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도 바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역 어떻게 보면 한국역이라고 할 수 없죠. 헐리우드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한국 감독이 만들고 한국의 스텝진들이 여기에 제작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 영화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개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런 뭔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가 이게 선제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업 회생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식품회사들이 이제 납품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하면서 주말 사이에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허락을 받고 이 비용 기존에 납품했던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납품이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이 홈플러스 문제는 대형마트 2위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 내수출 시장에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잘 보고
다리를 뻗으셔야 될 그런 위험이 있는 시기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김태훈 파트너가 선정한 오늘의 섹터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로 선정하신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테마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그 회사의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투자자들의 돈의 쏠림, 일명 이제 머니 게임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돈이 몰리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단기간에 급등, 아주 크게 급등을 하긴 하지만 또한 반대로 급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좀 투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장대양봉에 뒤늦게 뛰어든다는 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에 뒤늦게 뛰어들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빨간 장대양봉의 상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주의하셔야 되고 정치인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지연, 인연, 학연, 즉 특정 정치인과 그 상장사의 임원들, 고위 임원들이 지연, 인연, 학연에 의해서 어떤 엮이는, 그래서 어떤 막연한 기대감, 뭔가 좀 받지 않겠냐, 어떤 혜택을 받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감에 기반을 해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전에 이런 정치인 테마주 중에 장기간, 그 1년 동안 상승했던 섹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우나 관련된 4대강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때의 학습 효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그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런 정치인 테마주라고 처음에 지연, 인연, 학연으로 묶이는 것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정치인이 어떤 정책으로서 만들어내는 것, 즉 우리들이 낸 세금이 국가 예산으로 이 정치인에 의해서 투여되는 그런 그 정책적 수혜주, 정책 수혜주가 된다면 여기 쪽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뭐 테마주니 무슨 김문수 테마주니 뭐 다 여러 가지 테마주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잘 보시면서 뭐 수산 INT, 토비스, 토탈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도 정치인 테마주 중에 자기 사업을 갖고 있고 수익을 내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번 주에는 또 뜻하지 않게 좀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미쳐봅니다. 네,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세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정책적인 실체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테마주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사료 관련된 기업들도 잘 가고요. 어쨌든 그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이긴 하지만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 인상 때문에 지난주에 또 잘 갔습니다. 식품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농심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농심도 올리고요. CJ 제일제당도 올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대형마트를 갔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는 식품들은 네.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식품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독과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다음에 이번 문제를 일으키는 홈플러스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차지하고 있고 식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농심, 그다음에 오뚜기, 그다음에 삼양식품 이런 회사들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어쩌면 작은 내수시장 때문에 생긴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 독과점 업체들이 이 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적자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적이 나빠지면 이렇게 그 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또 그 경기 침체로 해서 소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그 농심도 그렇고 이런 그 농심, CJ 제일제당, 오리온 같은 회사들은 가격을 올리면 즉각적으로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심도 그렇고 CJ 제일제당도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요번에 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이 회사들은 바로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겁니다. 벌써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종목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설탕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으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서 굉장히 오른 걸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농심이나 CJ 제일제당이나 오리온 같은 이런 식품 회사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식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적도 증가되고 또 실적 외형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주들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누울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데 두 다리 뻗고 앉아 있어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들 선제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마진율 자체가 조금 개선된다면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 선정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역시 농심이죠. 네. 농심이 요번에 작정을 하고 가격 올렸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그러니까 농식품부 장관이 네. 각 식품회사 사장님들 다 불러 모아서 이번에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물가 불안이 있으니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말을 했지만 곧바로 농심이 깃발을 올리고 바로 먼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미 농심은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격 인하를 압박했을 때 먼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농심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라면이라고 해서 라면 시장 1위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면에서 삼양식품이라는 업계 2위한테 역전을 당했죠. 그것도 매출액도 2배나 더 높은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심은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인상을 했고 인상한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릴 것이고 지금은 그 실적을 이제 가격을 올린 것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되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는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농심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세는 39만 원, 목표가는 52만 원을 잡는데 지금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54만 원 가장 비싼 돈으로 제시한 게 5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2만 원 정도가 작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 보고 있고 이게 이번 1분기에 가격 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7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농심입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주가도 이에 발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내용도 분명히 했는데요. U.S. Steel was one of our great companies, and through a lot of stupidity and bad government and also bad management of the company, it lost that luster. But it's going to gain it back, and tariffs are going to help. Tariffs are going to make it very successful again.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그런데 미국이 철강 산업을 이렇게 강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US 스틸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US 스틸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제조업체로 JP 모건과 앤드루 카네기의 주도로 19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철강 산업의 기둥 중 하나로 설립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 기업이었습니다. 창립 당시 시가총액이 약 14억 달러에 달해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넘은 기업이 되었는데요. 당시 US 스틸은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미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철도, 건설, 군수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철강을 공급하며 미국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고요.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US 스틸은 군수품 생산에 중점을 두며 미국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신흥 경제국의 부상으로 US 스틸은 경영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
한국,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면서 US 스틸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철강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계속 낮아졌고 오랫동안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2023년 매물로 나왔습니다. US 스틸을 인수하려던 일본제철은 세계 3위의 철강기업인데요. 2023년 당시의 US 스틸 주가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US 스틸 주주들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US 스틸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일본 기업의 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하며 관세를 통해 US 스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럼 철강 산업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철강 산업은 국가 인프라와 자동차, 조선, 건설, 방위 산업 등을 뒷받침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 철강 기업을 다른 나라 기업에 넘기면 국가 안보와 공급망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US 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는 대표적인 선거 경합주입니다. 더불어 US 스틸 인수 발표 당시 전미철 강조합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조합원이 85만 명에 달하는 큰 단체의 반대인 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쳐왔던 트럼프, 관세를 통해 캐나다, 브라질, 한국 등 해외에서 값싼 철강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인 거죠. 실제로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철강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의 철강 시장은 연간 1억 톤, 자체 생산량이 8천만 톤입니다. 수입량은 2천만 톤 이상인데 이 중 한국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4만 톤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분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가속화될 것 같아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힘을 내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네요. 코스닥도 0.2%대 낙폭을 줄이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방산주나 이런 종목들의 힘이 나면서 0.4%대 상승 탄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의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도 좀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홍콩, 중국 전부 다 0.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48% 여전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나 기술주들이 중국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여전히 좀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월요일이니까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를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은 HLB 가지신 분들은 좀 지금 당황하실 것 같고 오늘 좀 HLB 그룹주들이 낙폭이 심한데 유럽 쪽에서 병용요법 관련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가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도 좀 나왔던 얘기라서 근데 사실 이게 큰 반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가 체크해 본 바대로 HLB는 계속 요 발표가 나오기 승인 전까지는 계속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좀 알아볼까요? 어떤 네. 이슈가 있나요?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액체 생검이라는 그 액체 생검이요? 네, 그 기술을 통해서 음.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액체 생검은 좀 생소하시죠? 그 혈액이나 뭐 침, 이런 책 이런 걸로 질병을 어. 진단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다. 진짜 이렇게. 그 액체군요.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원래는 이제 조직 생검이라고 이렇게 그죠. 몸에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조직 검사. 네, 그죠. 직접 떼서 네.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몸에 뭔가 침습 행위를 하지 않고, 뭔가 찌르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피만 뽑아서 뭔가를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요즘 좀 많이 주목받고 있고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액체 생검으로 그럼 우리가 질병을 파악할 수 있고 검사를 받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가장 많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에 암이잖아요. 이 암을 뭐 아까 HLB도 그렇지만 결국에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암도 그러면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걸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하나의 암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혈액 한 10ml 채취를 하면 네. 한 이 정도 네.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뭐 정도 혈액 검사 받을 때 그죠? 네, 이 정도 하면은 뽑잖아요. 대장, 위, 간, 췌장, 뭐 폐, 유방, 난소, 전립선 이렇게 8가지 오. 그 암을 동시에 검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한번 하면 2주 뒤에 이제 우편으로 이제 나의 그 양성, 뭐 음성, 의심 이렇게 세 가지로 결과가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네, 결과를 알려주고요. 오. 만약에 양성이 내가 떴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암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CT, MRI 찍거나 그때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8종만 가능한데 이걸 회사가 계속 늘려 나간다고 합니다. 오. 매년 뭐 4개에서 6개까지. 그래서 결국 목표는 한 30개 암. 한국인들의 90%의 암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네네. 암종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자, 이 IMBDX라는 네. 회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액체 생검을 통해서 암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CT, MRI 찍기 전에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단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MRI 이런 거 찍으면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덜 걸릴 것 같고 맞아요. 그죠? 네, 가격도 그렇습니다. 저렴할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단 60만 원이 넘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 뭐 이렇게 싸진 않죠, 그렇네요. 솔직히. 네. 몇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한 가지 이제 미리 좀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 네네. 이건 암을 조기에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병원에서 암 진단 받으면 극초기보다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그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피한, 뭐 항암 치료가 불가피한 이 정도 급에서 이제 확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거는 암 극초기 단계부터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오. 아주 빠른 치료를 통한 완치를 목표로 이 검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은 초기에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는 아주 극미량의 그 DNA만, 암 DNA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려면 암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유전체 특징들을 이제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종합을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그 기술을 IMBDX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암이 이제 커지기 그 직전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부터 잡아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금 CT, MRI보다도 더 일찍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네. 그 의사분들께서 이제 CT나 MRI 사진을 볼 때 거기 이제 덩어리가 발견되니까 이걸 암이라고 그쵸, 보시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경우. 그쵸. 근데 작으면 그게 그게 판단이 암일 안 경우. 되겠죠. 네. 네.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 커질 때까지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단계에서부터 잡아낸다는 거죠. 이 조기 진단이라는 건요. 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가격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60만 원이 넘고 60만 원. 제가 몇 군데 실제 전화를 해보니까 70만 원, 75만 원 이 음. 정도 그 가격 선이 형성이 돼 있다고 네네. 합니다. 현재 이제 근데 이 제품이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게 좀 낯서신 이유가 이제 막 비급여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제 막 건강검진센터로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좀 낯서실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도가 그러면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민감도랑 특이도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눠서 보는데요. 네네. 민감도는 그 암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율, 진단 비율. 그거를 민감도라고 하는데 85.6%입니다. 그리고 특이도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율. 이게 95.7%. 그래서 상당히 높은 검사 그러게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왔고 또 이번에 서울대 강남검진센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 그러면은 이 캔서파인드라고 이 제품 이름이 캔서파인드인데 캔서파인드. 이 제품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제 검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한 6천 건 네, 예상하고 올해 네, 올해 1년에 6천 건 정도. 네.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한 30억 원대로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아직 뭐 생소한데 뭐 이게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많이 되면 네.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네. 미리미리 저희가 초기에 암을 맞습니다. 발견해서 치료도 빨리 할 수도 네. 있고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기 검진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것이 그럼 조기 검진 말고 지금 어느 정도 암이 네. 진행된 그런 환자분들에게도 이걸 사용해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제품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이 회사가 네네. 개발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일반인 대상 암 조기 검진은 이제 그중 하나고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진행 암을 프로파일링한다. 그 현재 암이 이렇게 진행 중인 환자한테 이걸 또 이제 검진해서 얼마나 암이 커지고 작아졌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수술 받았는데 이게 재발을 할지 안 할지도 되게 이제 그쵸, 궁금할 그쵸,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진단해주는 제품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발생 전 주기에 걸친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 경우에 따른 이 네. 상품을 개발을 해놨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너무 네. 좋은데 네. 어쨌든 가격은 좀 아직은 부담스러운 것 네. 같습니다. 내가 네. 아직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직 징후도 없고 어디가 아프지 않은데 갑자기 암을 검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70만 원을 주고 피를 뽑고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은 그래도 조금 검사를 해볼 만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은 뭐 고정돼 있는 건 더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인하 계획이 있답니까? 인하 계획이 당연히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마침 그 정부 과제에 선정이 됐어요. 이 회사가.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부도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을 통해서 어떤 보험비 같은 게 그 국가 그쵸.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쵸. 이 회사한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2029년에 이런 이 검진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원가 경쟁력을 낮추는, 그러니까 진단 비용을 좀 낮추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면 그 연구가 종료되는 2029년 그 시점에는 현재 지금 60에서 70만 원 선으로 그 되고 있는 가격이 한 절반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부담이 훨씬 덜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회사 측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네네. 권유하는 그 연령층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대 정도 이상? 네, 그 그 이상? 어머님, 아버님인데 이제 아직 건강하시지만 나중을 생각해야 되는 그때 정도로 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그것보다 더 낮아진다면 저희 같은 이제 30대, 40, 40대, 네, 예. 그때부터도 그쵸. 사실 이거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미리 준비하면 좋으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비용이 이제 계속 비싸다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회사는 얼마인지 좀 봤어요. 글로벌에 비슷한 회사 제품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그레일이라는 기업이 상용화한 제품 이 갤러리 비용이 999달러, 우리 돈은 약 어우. 144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싸네요. 네, 글로벌 제품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훨씬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뭐 정부의 좀 지원을 받으면서 가격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뭐 예상이 되니까 추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면은 어쨌든 뭐 처음 이렇게 아무 징후가 없지만 이 검진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의 수요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번 암의 발병을 했다가 치료를 받고 또 재발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하고 네,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정확히 보셨고요. 수술 후에 실제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30에서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암이 다 제거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1, 2년 후에 보니까 암이 1cm 정도로 자라가지고 그게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이 IMPDX가 좀 낮추겠다 이거죠. 이 IMPDX의 제품을 만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현재 의사십니다. 아, 암 쪽에 이제 종양학과 의사신데 그 암 환자분들이 재발하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항암 치료 없이 이 암을 제거하는 게 네네. 여러모로 환자들한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제품 개발에 나서서 이 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암을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약간 어떤 사명감? 그러게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한 거라서 네. 좀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암 수술 받은 사람에 대한 재발 가능성을 탐지하는 기술, 그게 이제 캔서 디텍트라고 합니다. 캔서, 아까는 이건 파인드였고, 캔서 파인드였고 이거는 캔서 디텍트. 네, 좀 더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서 그런 것 같고, 2분기 초에 이것도 혁신의료 기술로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오. 이제 이 말은 비급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비급여 시장에 진출을 하면 3년 정도 의료 현장에서 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대표의 마인드도 뭐 공익적이고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캔서 디텍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네. 재발을 추적하는 이 상품은, 근데 이거는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런 더 기술이 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200만 원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또 글로벌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나테라라는 곳의 제품은 700만 원 선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 수준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한국 제품이 낮은데 효능은 어떤가 궁금해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나테라 제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마커, 우리 몸 안에서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마커 수가 16개 정도만 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캔서 디텍트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민감도랑 이제 특이도 이걸 보면 이 민감도는 나테라는 한 41%, 그런데 캔서 디텍트는 63%, 오. 그리고 특이도는 나테라는 96%, 캔서 디텍트는 90.8%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감도는 조금 더 캔서 디텍트가 높고, 네. 특이도는 비슷한 수준, 네. 뭐 그 정도네요. 좀 수출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네, 이미 이제 동남아 쪽이랑 그다음에 일본 시장 이쪽에서 하고 이제 있어요.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 좋습니다. 수출의 파이도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이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액체 생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이 기업밖에 없습니까? IMBDX 말고 또 있는 회사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사이토젠. 사이토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회사 이름은 들어봤죠. 네네. 그 창업한 지 꽤 오래된 회사라서 네네. 이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둘 다 같은 피를 뽑아서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네네. 그 같은 피 안에서도 분석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IMBDX는 암세포에서 이렇게 나오는 DNA 조각을 탐지를 하면 네네. 그 사이토젠은 몸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환 종양 세포, CTC라고 불리는 몸속을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직접 살아있는 채로 생포를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제 사이토젠의 기술이 좀 독특한 건데요. 그동안 그렇죠. 바이오 업계에서 이 살아있는 순환 종양세포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에 글로벌 회사들도 그렇고 많이들 도전했습니다만 네네. 성공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이토젠이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요. 이제 이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혈액을 통과시키면 암세포가 걸러지는, 살아있는 암세포가 걸러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네요. 네. 뭐 같이 똑같이 피를 뽑아서 검진을 하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그 안에 적용되는 기술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뭐 IMBDX처럼 사이토젠도 이거 CTC 분석을 하는 이 건강 검진을 일반 뭐 대국민 건강 검진에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이것도 약간 다르네요. 네, 이제 사이토젠은 이제 좀 더 미세한 어떤 이제 그런 변화를 몸속 변화를 이제 탐지하는 네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제약사랑 연구기관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항암제가 이 환자한테 맞을지 이렇게 체킹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기술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매출 구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시장도 이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도 하고 네. 그래서 준비도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가시화된 그런 부분은 지금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사이토젠에 따르면은 이제 살아있는 암세포를 채취를 하면 네. 그 암세포가 남긴 그 DNA 조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초 발생한 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또 밖에서 또 이제 외부에서는 그 암세포가 몇 개나 잡히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손에 꼽히는 그 암세포를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한다는 게 이제 DNA 조각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암세포 몇 개는 좀 많이 적지 않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사실 많습니다. 이 액체 생검 쪽에 대해서.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 피를 우리가 뽑아왔을 때 그 DNA나 세포가 포함되어 있을까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빈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사실은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의사분들이니까 더 자세하게 만들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 전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도 차트를 보고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실적도 아직 뭐 물론 제약바이오니까 아직 적자고 네. 두 기업 다 아직 적자고 주가도 뭐 어쨌든 최근에는 크게 뭐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던데 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IMBDX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쵸. 이제 일반인 대상 이제 건강검진 시장 진출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된다. 네, 죄송합니다. 올해는 아니고 일반 건강검진 네네. 시장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흑자를 내겠다라는 게 목표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이 35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105억 원을 냈습니다. 2027년에 BEP 달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 정도가 되면 이제 매출이 급등해서 한 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억
이 정도를 낼 수 있다. 그때 이제 상장 당시 증권 신고서상 그렇게 기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매출 수준이랑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퀀텀 점프인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사이토제는 현재 이제 창업 후 15년 연속 적자고요.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53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기업 다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혈액으로 우리가 암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겠죠.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은 적자인데 흑자 전환하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을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좋은 기술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영 기자와 함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의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좋은 기업 소개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 루비오, 머스크, 러트닉이 흔든 증시, 파월이 달래다. 러시아 키리시 정유공장 저장 탱크 손상, 정유주 급등세, 특징주 S-오일입니다. 자, 트럼프, 루비오, 머스크, 러트닉 뭐 누군지 다 아시나요? 트럼프는 당연히 알 거고 머스크도 알 거고 루비오는 그 이번에 그 국무장관 이거 러트닉이 그 상무장관에서 요즘에 인플레이션 뭐 관세 때문에 방송에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막 그 뭐 머리털 좀 없으신 분. 근데 이게 약간 좌파 우파 가르긴 그런데 이게 성향이라고 할까? 트럼프, 루비오, 머스크, 러트닉이 지금 전부 다 약간 되게 세잖아요, 사람이. 그죠? 뭐 인상이든 이 발언이라든 뭐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도 그 강세 억양 같은 거 있죠. 그 물론 이 통역이 나와가지고 그 입혀서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외국 그냥 유튜브에 그 외국 방송들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영어는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는 못 알아듣는데 이 그 세기랑 그 뉘앙스 같은 것 그건 감이 오잖아요. 되게 세죠, 이 사람들. 그리고 자막으로 이제 막 우리 한글 자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다 번역해 주잖아요. 거기 봐도 그 워딩 자체가 그렇죠? 뭐 약간의 통역사에 따라 그 아주 미세한 거는 뭐 틀릴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로 해석되는 게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단어들이 이제 전부 다 합쳐보면 되게 세잖아요. 막 발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흔들림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그 국무장관분 있죠? 이거 합성 아닙니다, 이거. 처음에 요즘 하도 딥페이크 영상 뭐 합성 많아가지고 진짜예요, 이거. 생방송에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나왔어요, 이분이. 정말 특이하죠. 아니, 근데 이게 완전 기독교긴 하더라고요. 그 젤렌스키랑 그 트럼프랑 그 회담한 거 총 분량 안 자르고 하면 거의 1시간짜리거든요. 근데 그 맨 앞에도 그거는 뭐 언론에 그것까지 내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요하게 화낸 것만 내보내죠. 서로 욕설 뭐 왔다 갔다 한 것만, 고성 왔다 갔다 한 것만. 근데 맨 처음에 트럼프가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거기서 그 다 앉아 있잖아요. 그 국무장관들 다 앉아 있는데 누구 시켜가지고 기도를 한번 하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는 같은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아예 긋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 분이 또 이때는 안 긋고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며칠 뒤에 이게 싸운 다음에요. 젤린스키를 쫓아낸 다음에 이분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며칠 뒤에 내가 스타링크를 끊어버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올렸는데 이것도 도지 디자이너 뭡니까 이거? 도지 디자이너 이거 걔 그거죠. 도지 디자이너예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뭐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뭐 그 정책에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폴리시에 뭐 반대를 하다 디스어그리 반대를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끊지는 않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뭐 폴란드 외무장관도 들어와가지고 또 3명의 설전, 그러니까 3명의 설전보다 이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앨런 머스크가 폴란드 외무장관을 완전히 눌러버렸죠. 그러니까 폴란드 외무장관이 자기도 스타링크에 그 뭐 돈을 조금 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다른 기업이랑 할 수도 있다 했더니 앨런 머스크가 너네가 돈 얼마나 되는데 이랬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야 만약에 너네 스타링크 없었으면은 지금 폴란드에 러시아 들어가 있다. 이게 완전 깡그리 눌러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막 혼란스러운 발언들 있죠. 뭐 굳이 이 십자가 갖고 나온 것까지는 뭐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약간 에피소드로 하더라도 지금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세고 강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너무 심해요. 뭐 트럼프야 말할 나이도 없고 트럼프는 지금 매일매일 숫자가 무슨 뭐 숫자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를걸요. 그 얘기도 있어요. 자기도 지금 관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저게 지금 그런 얘기도 있는 데다가 머스크는 뭐 말할 지금 나이가 없고 지금 그 테슬라 주주분들이 뭐 이걸 약간 테슬라의 어떤 미래를 보고 요거는 조금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었죠. 근데 지금 정치 리스크가 그렇죠? 뭐 머스크가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대 시위도 하고 테슬라 공장에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이러고 있죠. 테슬라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달랜 사람이 누구냐? 방금 앞에 나왔죠. 파월은 굉장히 또 완전 조용하게 보니까 수도승 같잖아요. 여기는 완전 시끄러운 난장판이고 파월은 약간 이 절하에서 먹은 목탁 두들겨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일으킨 이 혼란 때문에 막 난리를 피우다가 파월이 이 장 그 마감쯤 돼가지고 그 연설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는 아직 세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되돌렸어요. 그 되돌린 모습이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나온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4명 특히 트럼프, 루비오, 머스크, 러트닉이 매일매일 어떤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변동성이 확대된 건 확실해요, 지금. 그렇죠? 변동성이 확대된 건 확실하고 자, 이거 보세요. 밑꼬리. 다우 밑꼬리 보세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 4명이 온갖 혼란스러운 언론을 하루 종일 떠들다 보니까 계속 변동해요. 그러다가 파월이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파월의 발언으로 밑꼬리 이만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쫙쫙 보죠. 다 비슷한가 볼까요? 보시죠, 이거 보세요. 이 꼬리를 보세요, 꼬리를. 자, S&P 500이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꼬리 달린 거 봐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꼬리. 지금 밑꼬리가 다 엄청나게 길게 달렸잖아요. 그게 이제 저 막 4명의 발언들이 막 이제 장 그 초반에 있다가 장 후반에 가서 이제 파월이 발언한 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독일 닥스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굉장히 평온한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 브라질이 다시 지금 그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이 한번 반등했고요. 인도도 조금 반등했습니다. 자, 희한하죠? 딱 맞죠? 유가가 반등하니까 반등한 거예요. 앞에 제 타이틀에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키리시 정유 공장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유주가 오늘 강하죠. 지금 이 정유주가 시가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인도 또 반등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거 확실해 보이죠? 자, 지금 상해 종합은 아주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천도 마찬가지죠. 심천은 지금은 요 지금 며칠간의 흐름은 전고점까지 도달한 이 폭을 봤을 때 상해보다는 못하지만 이 부분이 앞서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지금 2025년 초반 전고점을 얘는 넘어서 있잖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니케이인가요? 니케이는 지금 밑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일단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도 마찬가지죠. 니케이 대만이 안 좋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니케이 대만보다 오히려 좋죠, 지금은. 반등을 일단 했는데 이 하락갭은 못 벗기고 있습니다. 이 하락갭을 빨리 이게 날려야 되는데 지금 하락갭 밑에서 1, 2, 3, 4, 5, 6, 7 지금 7일 동안 지금 여기서 있거든요. 여기를 빨리 메꿔야 됩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안 메꾸면 이게 굉장히 단단해져요, 매물벽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하락갭을 그렇죠? 얘는 한 단계 오히려 더 내려가가지고 더 멀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코스닥은 지금 더 갈 길이 멉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코스피가 훨씬 좋은 게 확실하고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아직 21선에서 지금 살아있죠. 지금 뭔가 자, 지금 다시 도사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왜냐하면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와요, 지금. 야, 일단 원유 볼게요. 원유가 좀 반등했죠. 조금 반등하니까 브라질, 인도 반등했고. 그렇죠? 뒤로 가볼게요. 자, 이게 안 도와줘. 외국인이 2,270억도 팔고 있거든요. 코스닥 980억. 자, 좀 많은 양을 파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스피드가 빠르죠. 이러면 4천억 넘을 텐데. 자, 이틀 연속 순매수로 전환하는 듯 했지만 결국 이거 합친 거 이번 장 초반에 다 팔았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쉽게 죽지가 않은 이유죠, 저게. 순매수가 안 붙어줍니다. 자, 미국 시가총액 상입니다. 아, 이거 뭐 딱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8.64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1.92 오르긴 했지만 자, 뒤로 가볼게요.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일단 한숨 돌렸죠. 빅테크 기업들은. 자, 그리고 일본은 제일 많이 오르는 거 뭔가요? 다 고만고만한데 0.94. 예, 요게 그나마 많이 소프트뱅크 그룹. 그렇죠?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 엔티티랑 우리나라 따지면 SK텔레콤, KT 같은 건데 우리나라 재미없잖아요, 통신주. 근데 이 소프트뱅크 그룹은 비전 펀드를 통해 가지고 손정희 회장이 막 쿠팡에도 투자하고 영국의 ARM도 사고 이러다 보니 그쵸? 약간 이 펀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게 통신주가 아니 겉은 껍질은 통신주인데 이 내면은 통신주가 아니에요, 이게.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브로드컴, 엔비디아 오르면 쟤네가 오르는 거죠. 자, 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19위의 위인이라는 회사 2.22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미국의 특징주 뭐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폭포수처럼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밑에서 반등을 하는데 정말 다행히 극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3억 달러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그 장후에 나왔거든요. 장후에 시간에서 급등했고 그 다음날 열린 장에서 또 급등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산업 1월 부진의 계절적 저점인데 브로드컴을 선호한다고 시티증권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빅테크 데이터 센터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한숨을 돌렸고요. 자, 귀주모테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해 1등 귀주모테주의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 소식은 계속 나왔었죠. 백주 가격의 안정을 기대한다. 이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길 잘해야 돼요. 요거를 컨셉을. 그러니까 저변을 넓힐 건지 충성 고객 위주로 컨셉을 유지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컨셉을 유지하기로 한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의 모습은 확실히 그렇죠. 최근의 모습이 상해가 심천보다 좋은 게 바로 이 이유잖아요. CATL이 꺾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심천 1위인. 그렇죠? 상해랑 심천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도요타 자동차는 일단 21선까지는 회복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TSMC가 회복을 못하고 있죠. TSMC 막대한 투자도 발표했고 한데 엔비디아가 흔들리다 보니까 TSMC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입니다. 오늘 오리엔탈 랜드가 2.25 오르면서 21선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일본 사이트까지. 자, 일본 사이트를 또 자, 저기 돌리면은 일본 사이트가 정확히 또 이게 저희가 안 되죠. 한국어로 안 되지만 대충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장 초반부터 쭉 치솟으면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랜드 도쿄에서 운영하는 회사죠. 지금 뭔가 디즈니랜드가 오랜만에 관광객 수도 늘고 연봉도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직원들의. 지금 21선 돌파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은 라간 광전입니다. 1.11 오르는데요. 지금 그 비구면 렌즈 설계하는 회사, 생산회사고 주요 제품이 핸드셋, 웹캠, 스캐너 이쪽에 들어가는 렌즈를 만드는 회사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징주 S-오일입니다. 자, S-오일이 지금 오른 게 일단 이 뉴스는 러시아 정유소 시설 손상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막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 거는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그냥 따서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올린 거냐면 러시아 그 관리들이 자기 텔레그램에 올린 거를 따왔어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 올린 러시아 관리들 얘기는 뭐냐면은 드론의 공격을 받은 건 사실인데 우리 러시아 방공망으로 다 막아냈다. 격추를 했대요. 근데 격추를 했는데 그 드론이 떨어지면서 저장 탱크의 외부를 손상시켰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금 SK이노베이션 S-오일 지금 뭐 이런 정유주들이 지금 올랐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유가 보셨죠? 유가가 살짝 반등해서 정유주를 1등으로 갖고 있는 인도, 브라질이 조금 반등을 했지만 최근의 모습이 WTI가 70달러를 깨면서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데일리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견인에서 이게 제일 먼저 게 수요예요. 경기가 좋아져야 기름을 많이 쓰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다 이 옷이나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원유로 만든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활발해져야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지금 없어요. 경기 침체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리고 공급 요인은 이 트럼프가 베이비들을 외치면서 바이든 때 그 막았던 것들을 싹 다 파서 우리 땅 밑에 있는 걸 다 파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르는 건 뭐다?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저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지금 러시아 정유시설이 큰 타격이 없고 금방 복구가 된다고 하면은 금방 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가려면 이게 올라야 되는 거죠. 이게.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정제 마진은 이게 뭐예요? 원래 원유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를 뽑아내잖아요. 그럼 반대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빼기 원유. 그게 마진이에요. 정제 마진. 이 정제 마진이 지금 2025년도 들어가지고 쭉 올랐습니다.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2025년, 2024년도 여기죠. 초반부를 가야지 할 수 있는 이 지금 20달러 정도거든요. 정제 마진이 괜찮게 회복이 된 게 여기에 반영이 됐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이번 단기적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적인 부분이 장기적으로 오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제 마진이 커지면서 이게 만약에 수요가 받침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S-오일의 모습을 보면은 단기적인 모습밖에 없죠. 그 전에는 쭉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S-오일의 오늘 모습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른 게 좀 더 크고 밑에 있는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조금 더 연속성을 지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결국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는 결국 겨우 잃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잃은 바람에 지금 다 포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짠해서 드론 공격을 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생지도 궁지에 몰리면 러시아 고향이 정유를 타격한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좀 확대했거든요. 그 배경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또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분석 도움드립니다.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늘렸다고 하는데 예. 얼마에서 얼마로 늘린 건가요? 예. 예. 한 뭐 10%가 안 되는 한 9.8%에서 한 12%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율을 올렸는데요.
지분율을 갖다가 이제 10% 미만까지 올렸다는 것도 사실은 국민연금 한솔케미칼의 그 종목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보다 더 12%를 넘어서 12%가 올렸다는 거는 그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이제 윗단에 이제 선이 이제 한솔케미칼의 이제 주가고요. 아래 이제 그 초록색 줄이 국민연금의 지분율인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두 그래프가 동조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국민연금이 큰 손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축소를 하면은 그 한솔케미칼의 주가도 같이 내려갔다 볼 수도 있지만은 바르게 본다면 그만큼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그러면 지분을 줄이면 한솔케미칼의 주가도 내려갔고 만약에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늘렸다는 것은 향후 이제 한솔케미칼의 매출과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같이 주가 지분을 올렸을 때 한솔케미칼의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무려 12%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그러면 한솔케미칼의 주가와 매출도 향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 주식으로 말하면 이 국내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확대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이 늘렸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이기 때문에 제일 큰 손이 이제 지분을 매입을 들어가서 지분을 확대했다면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급으로도 이제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국민연금이 사실은 지난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비중을 줄여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은 해외 부동산도 투자하고 해외 종목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 반면에 국내 종목에 대한 지분 투자는 계속 줄여왔거든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실 국민연금이 불안정성을 갖다가 이유로 내세우면서 한국 증시가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낙관적이지 않다. 이런 맥락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 4, 5년 전부터 계속 주식 비중을 줄여왔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국민연금에 투자한 돈은 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을 근간 투자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납부한 돈을 투자를 하면 국민연금이 우리가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국민연금도 같이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과 금액을 더 늘려줘야지. 우리가 투자하는 한국 증시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텐데 국민연금은 아니야.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갖고 재원을 마련하지만 우리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이야. 이게 되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과 금액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바이고 이것과 별개로 어쨌건 국민연금이 4, 5년 전부터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10%에 육박했던 원래 지분이 있어요. 낮은 지분이 아니거든요. 낮은 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를 상회하는 지분이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솔케미칼은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었으니까 최근 이 시점에서 늘린 걸 텐데 케미칼 쪽인가요? 그렇죠. 뭐 사면에서 알다시피 케미칼인데 케미칼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케미칼이니까 그 정유주, 석유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광의에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미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케미칼인데 어떻게 케미칼이 연결되냐? 한솔케미칼이 주요하게 내놓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과산화수소수. 그다음에 황산소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완벽하게 석유화학과는 아니지만은 석유화학과는 이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석유화학 업종이 안 좋거든요. 석유화학 업종 안 좋은데도 왜 국민연금에 그러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더 늘렸냐라는 것을 의문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화학 기업이긴 한데 뭔가 첨단 업종에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솔케미칼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공장이 100%에 가깝게 가동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솔케미칼에 필요한 과산화수소 같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솔케미칼과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라간 경우가 있긴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한솔케미칼이 이제 과산화수소 그다음 황산소다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물질이 뭐냐면은 LNG예요. LNG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면 한솔케미칼 입장에서는 원료 가격이 내려가니까 차익이 마진이 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보다 더 밀접한 것은 이제 WTI나 브렌트유보다는 거기보다는 이제 LNG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동조화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의 주가를 갖다 LNG가 좌지우지하니까 LNG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는 것이 한솔케미칼의 또 다른 어떤 주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는 어느 곳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예. 있는 거고, 예, 삼성전자 예, 있고 그다음 예.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그룹에 이제 한솔제지도 있습니다. 근데 한솔제지까지. 사실 한솔제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업황이 잘 되고 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이제 OLED가 잘 팔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면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면 일반 D램보다 이제 파운드리에서 그 한 22년도였는데 22년도에서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GA 공정이라는 그 파운드리 공정에서 최첨단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자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업체를 갖다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솔케미칼입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수가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되면 한솔케미칼도 같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사실은 애물이에요. 뭔가는 22년도에 세계 최초로 내놨는데 이후로 이제 수율을 갖다 잘 못 맞추면서 수율이 뭐 여전히 2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 사업부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 사실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은 파운드리 사업부는 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가격이 내려가면 한솔케미칼의 이제 영업이익과 마진이 더 확대된다. 그래서 LNG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그 한솔케미칼의 주가 매출이 동조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국민연금 역시 이런 맥락으로 LNG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니까 이번에 이제 주가를 지분율을 10% 미만에서 12%까지 올렸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어쨌든 국민연금이 지분 확대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러면 LNG 가격은 왜 떨어진다고 보는 건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LNG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15일 날 그 출범한 다음에 뭐 공언한 대로 본인이 관세를 갖다 계속 뭐 수차례 뭐 하겠다고 했다가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뭐 멕시코, 캐나다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기다리고 있는 차지인데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 국민들이 쓰고 있는 생필품의 가격이 10%를 때리면 10%, 20% 때리면 20%가 그대로 생필품 가격에 올라가요. 반영이 되면은 그런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페드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갖다 내리고 싶은데 트럼프 정부가 예상대로 관세를 때리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재발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페드는 이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자신만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관세를 때려도 에너지 가격은 유가 그다음에 LNG가 있습니다. 유가랑 LNG 가격을 낮추면 그럼 전체적으로 상쇄하니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촉발하지 않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수혜주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LNG 가격을 낮출 거를 자신만만하고 있는가를 좀 더 상술해서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의 가장 큰 캐시카우 중 하나가 LNG거든요. 그러면 LNG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해외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려요. 물론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제재가 완화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완화가 되면 LNG 가격이 내려간다. 이것이 또 하나가 있고 트럼프가 노리는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또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셰일가스거든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셰일가스를 파헤쳤을 때 환경 오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석탄과 석유에 대해서 탄소를 갖다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를 기피하지 못하고 탄소에 또 우리가 중독되고 의존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셰일가스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무슨 소리냐? 셰일가스를 파내서 우리가 이제 유가도 낮추고 그다음에 셰일가스를 하면 모두 부산물이 생기느냐? LNG도 생겨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말미암아서 러시아의 LNG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게 만들고 자국에서도 셰일가스를 마구마구 이제 파헤쳐가지고 LNG가 나오면은 LNG가 낮춰줄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트럼프 정부 내내 이제 펼쳐질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LNG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 한솔케미칼 입장에서도 영업이익과 마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한솔케미칼을 갖다가 지분을 무려 300원 투자해서 10% 미만이었다가 12%까지 올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개별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에 질문해봤자 국민연금은 저희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그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LNG 가격 하락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이제 셰일가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니까 뭐 한솔케미칼도 그랬지만 롯데케미칼도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그 동일선상에서 좀 이해하면 괜찮은 종목이라서 갖고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사실 이제 올해 사실은 뭐 코스피가 뭐 한 7%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 한솔케미칼의 YTD를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YTD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30%, 롯데케미칼 30% 넘어요. 그러니까 둘 차이는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이나 한솔케미칼이나 둘 다 LNG 가격이 내려가면 영업이익과 마진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이 한솔케미칼보다 YTD가 더 앞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이 캐시플로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있는 자회사 지분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도 뉴스가 나왔는데 롯데케미칼은 작년과 올해를 거쳐서 두 군데 중요한 계열사 지분을 팔면서 무려 1조 3천억 정도의 캐시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롯데케미칼의 한솔케미칼보다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쨌건 불과 올해 1분기가 다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사의 이제 YTD가 30%가 넘거나 육박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원동력은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 LNG 가격을 계속 마구마구 낮추기 원하기 때문에 이 낮추기 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제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왔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니 세계 외교 정상의 회담에 유례가 없는 그렇게 뭐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이례적이지만 두 번째 무엇이냐면 당시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벤스 부통령이 초기의 대화를 주도해요. 미국은 부통령은 사실은 부통령 선출만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고무도장에 불과하다고. 무슨 뜻이냐면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벤스 대통령이 윈넨에 가서도 정상회담에 본인이 참석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에도 본인이 참석을 해서 본인이 초기 대화를 주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할 수 없어요. 지난번 한 번 했고 이번에 4년 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 벤스 대통령이 키우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4년 이후에 그 다음에 공화당 집권을 바라보면서 벤스를 자기 강력한 후계자로 점진적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벤스 대통령이 다음에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인 LNG 가격과 원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낮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국내 종목과 전체적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한솔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정도에는 계속 주가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의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솔케미칼 자체가 범삼성가라고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솔케미칼 사명에서 삼성에 전혀 뭐 뉘앙스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의 범삼성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한솔케미칼의 조동엽 회장이 그 이재용 조동 회장의 어머니가 이인희 여사이고 이인희 여사 물론 돌아가셨죠. 이인희 여사는 누구냐면 이재용 회장의 고모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병채 회장의 장녀이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솔그룹이 이제 범삼성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다 범삼성 분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품을 하거나 매출 올릴 때도 사실은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다. 왜냐하면 싸우진 않으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CJ 그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이명희 그 명예회장과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사이에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큰 분쟁이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실은 그 한솔그룹이 삼성과를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본다면 삼성그룹의 그 한솔그룹은 사실은 도움을 받지 손해 볼 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한솔그룹이 한솔케미칼이 범삼성 기업으로 분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영권 분쟁 소지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던데요. 예. 근데 한솔케미칼이 이제 하나 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조동현 회장을 비롯한 딸 조현주 부회장으로 이제 승계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일가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15%밖에 안 돼요. 15%라는 거는 사실 작지도 않고 이제 경영권을 해서 높지도 않을 수인데 통상은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20%가 되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적은 수치인데 10% 갖고 있는 주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은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솔케미칼에 갖고 있는 주요 기관들을 보면 5% 이상 주요 기관들이 꽤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연금이 12%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또 다른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VIP 자산운용도 5%가 넘어요. 그 외에 노르웨이 은행도 있는데 노르웨이 은행 역시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그 주요 기관들이 만약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15%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조동현 회장 일가의 지분보다 추월할 수 있어서 한순간에 경영권을 갖다가 뺏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의 또 다른 주안점이 무엇이냐면 LNG 가격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경영권 분쟁 소지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한솔케미칼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솔케미칼 지배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니까 도움이 되네요. 결국 트럼프 수혜주로서 한솔케미칼은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살펴주셨습니다.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탑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있으면 그만큼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오늘 앵커 브리핑 주제를 찾게 됐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최근 일주일간 사들인 종목을 좀 나열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최근 일주일간의 결과이고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니까 5거래일 동안 일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위 이게 이제 1, 2, 3, 4, 5, 6 요 순서이거든요. 근데 1등이 포스코 홀딩스고 지금 6위가 현대제철인데 철강이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 소식이나 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로 나왔고요. 하나 시스템 역시 지난주 거래일에 마지막 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는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카카오가 3위거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3위 종목인데 AI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요즘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 투자 심리가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 AI와의 그 협업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부각받으면서 아, 트럼프 수혜주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근데 철강도 트럼프 수혜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불명확하다, 약간 리스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 그게 일희일비하는 소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캐나다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좀 목소리 높게 얘기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같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부터 6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는 관련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이 철강 관련주가요. 트럼프 2기 정책 수혜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강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강철을 가공하기 전에 그 순수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생산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공급 과잉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기대감으로 부각받고 있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하면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세계 철강 생산국 순위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의 거의 55% 생산을 해내니까요. 여기 톤으로 따져봤을 때 10억. 510만 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한 6위 정도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 생산량이 이 정도가 되는데 연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톤 정도, 1억 1,100만 톤 이상 정도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350만 톤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부동산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2021년 4년 전 하더라도 부동산 기업이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촉발된 부동산 침체는 현재까지 잠재 리스크로 있는 거고요. 내수도 워낙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철강을 쓰는 수요가 급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엄청 많아지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못하니까 중국 쪽에서는 해외에 저가 철강을 밀어넣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골머리를 썩었던 게 중국의 저가 철강이 들어오니까 우리 국내산 제품을 안 쓰게 되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흐름들로 골머리를 썩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는 해외 여타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덤핑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는 중국 싼 철강 제품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 장벽은 중국 입장에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저가 철강에 고율 관세를 때리게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포를 놓았습니다.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국 글로벌 시황에서 55%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철강 제품 3종 덤핑 조사에 나섰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열연 제품에 최대 27.83%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후판 기업별로 최대 38% 부과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또 현대제철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산 열연 강판 덤핑 이게 문제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도 좀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도 눈치 보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중국 인민대표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철강 생산량을 감축해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보여지니까 한 중국이 연간 5천만 톤 감산을 전망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연간 1억 5천만 톤 이런 부분이 2030년까지 뭐 감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수출액이 한 1억 1,100만 톤 이상이 중국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절반 수준에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 물량이 좀 큰 거기 때문에 결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사 수익 개선 물꼬를 트겠네라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 철강 관련주가 올랐던 이유는 중국의 공급 과잉 해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2월 말에 메리츠증권에서 포스코 홀딩스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낮추면서 한계를 얘기했거든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열연 가격 반등 없이는 철강이 장기 회복이 어렵다고 했는데 열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철강 시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이고요.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반등해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기 부양이 더해져야 중국 열연 가격이 오를 텐데 이게 맞춰질 수 있을지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중국 열연 가격 반등이 중요하다는 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이 뭐 여전히 좀 매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텐데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최근에는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